자, 91쪽에 방가로 8번의 그 대의원의 이것이 이제 제일 큰 차이가 8번에 1번의 그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필수. 100인 이상에 두어야 한답니다.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 이상으로 하라. 10분의 이상, 10% 이상 똑같죠. 그 수가 100인 넘을 때는 뭐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런 얘기도 있고, 동그라미 3번처럼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조합장이 아닌이에요. 아닌. 그러니까 보통의 이사감사가 대의원이 될 수 없지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그래서 즉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는 사항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뭐 몇몇 가지 좀 차이를 보시면은 정관의 변경도 당연히 여기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고, 아예 여기 그건 없거든요. 그거 여기 정비계획에 대한 얘기는 아예 없어요. 조합 만들기 전에 정비계획을 만드는 것이라 총회 의결 사항 자체가 아니잖아. 정비계획은 아예 없죠. 네. 그래서 여기는 없지만 여기 시행계획이나 요건 다 들어갑니다. 시행계획과 여기 다 들어가죠. 7번이 사업시행계획이고 8번이 관리처분계획이죠. 다 총회 정권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6번처럼 조합 임원의 선임과 해임, 대의원의 선임, 해임 다 들어가요. 개발조합이라면 임원의 선임만이었거든요. 임원의 선임만. 근데 정비부서는 임원의 선임에다가 해임, 대의원의 선임, 해임까지 다 들어가요. 다 이렇게 많아집니다. 다만 임기 중 권위된 자, 임기 중 권위된 자, 자격 없어서 뭐 제명이 되든지 권위된 자를 보궐 선임하는 경우는 제외니까 그것도 괄호 속에 조합장은 제외하고, 결론은 보궐 선임은 일정하자가 중간에 지위를 잃어서 나가게 됐을 때 남은 기간 동안 쓰는 이 보궐 선임은 간단한 것이라 여기서 제외된 자의 얘기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도 조합장만큼은 안 돼요. 조합장만큼은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선임이나 보궐 선임조차도 총회에서만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번에 뭐 조합의 합병에서 뭐 똑같고요. 이렇게 훨씬 많은데 이것만 만나요. 이렇게 내용이 많아. 정비법에서 진짜 넘기시죠. 94쪽에 이렇게 내용 많은데 6문제만 낸다. 그리고 이러니 참 사람들이 말이야. 자, 이제 조합했고, 아이고 조합하는데 그래서 1시간 뭐 한 문제 꼭 나오는데 1시간을 다 쓰기에는 좀 그랬죠. 자, 우리 시행계획인가, 시행자가 시행계획 작성해서 정비부니까 시장수 인가를 받는 건데, 여기도 개발부가 달리 우리 시행계획에 대해서 민간 시행자가 요구할 때는 시행계획 인가 받기 전에 이 시행계획에서 민간인이 일정 동의를 받는 게 나와요. 그게 좀 특이합니다. 자, 사업시행계, 그 양가를 이번에 시행계에서 작성한 시행자가 작성을 합니다. 시행자가 작성을 하는데, 그 인가 보시면, 방가로 1번처럼 시장수 등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장수가 인가권자가 되는데요. 그럼 방가로 2번 얘기는 시장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하라. 60일 내 시행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는데, 방가로 3번이 시행계획에 대한 동의라고 해서 인가 받기 전에 시행계획에 대해서 민간 시행자라면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1번에 조합이 할 때랑 2번에 토지공사가 할 때 민간인이 할 때죠. 그래서 1번에 조합이라면 인가 신청 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아까 동의를 받으라고 했던 거 있잖아. 총회를 개최해서 우리 총회를 개최해서 우리 사업시 인가라면 이 두 가지 기간 중요하니까 원칙은 과반수. 이때도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날 때만 3분의 2 했던 거예요. 바로 그때 거기서 봤던 얘기거든요. 보통 과반수 등해야 되는데, 요것도 조합이 할 때 말고 다만 지정개발자라고 민간 출신에서 따로 요건을 따로 지정받은 지정개발자라면 사업시행계획서를 신청하기 전에 소유자 과반수, 면적 2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거의 뭐 사람 수 기준으로 과반수면 면적 2분의 1. 아유,
참 이것도 말이야. 과반수면 똑같이 과반수로 하든지 과반수면 2분의 1 초과 개념인데 2분의 1 이상 거는 약간 다르죠? 반반에 반반 정도. 지정개발자도 좀 조합도 단체니까 믿어주고 지정개발자도 따로 요건을 갖춘 자이기 때문에 거의 소유자 과반수 면적 2분의 1 이런 식의 동의지만 조합의 동의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이한 게 이번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사업 할 때는 아직 단체도 아니고 그래서 제일 까다로워요.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사업 시행할 때는 사업시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행계획서에 대해서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431 동의죠. 카운트다운 동의 역시 조합이 할 때는 과반수, 지정개발자 할 때도 과반수나 2분의 1인데 여기 토지등 소유자만큼은 제일 약한 사람이라고 봐서 동의권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 431 동의예요. 431 동의. 그 정도 보시고 2번 보실 분 따로 보시고 3번의 계약 체결 방법도 원칙은 아주 공정하게 일반 경제임찰로 하는 게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이나 시행자는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하면 이 계약을 보통 공사에 대한 계약 등을 체결할 때는 일반 경쟁에 붙여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공정성을 위해서. 방가로 4번 옆에 보시면은 시공자 선정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시공자 직접 공사를 맡아 하는 시공자는 민간 출신 중에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때 적용되는 요건이에요. 이것도 주로 민간 시행자 1, 2번이 할 때입니다. 공공이 할 때는 조금 믿어주기 때문에 애초에 민간 시행자가 민간 시공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때 부정이 많아서 통제하기 위해서 그 시기와 방법 중 하나를 통제하는 규정이라 특히 양가로 1, 2번 할 때 그 차이점을 좀 정확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 시기와 방법 중에 하나만 통제합니다. 먼저 선정 시기를 보시고 시기를 통제하면 방법을 통제 안 하고 시기를 통제 안 하게 되면 방법을 통제하고 시기부터 보셔야 돼요. 역시 1번 조합이 할 때가 민간인 중에서는 조합을 좀 더 믿어준다고 했습니다. 왜? 단체니까. 그래서 조합이 할 때는 설립인가 받은 후에요. 그러니까 조합이 만들어지자마자 선정하라는 거예요. 설립인가 받기 전에 조합의 형태도 없잖아. 그래서 설립인가 받은 후에 조합 총회에서 경제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선정하라. 선정 시기는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설립인가 받자마자 선정하라는 얘기니까. 그 대신 시기를 통제하니까 방법을 강력히 통제하는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대로 자율적으로 선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경제입찰로 선정하라는 점에서 방법을 통제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경제입찰로 선정하지 건설업자랑 뭐 술 한잔하고 계약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방법을 통제하는 거예요. 경제입찰로. 항상 2회 이상 유찰됐을 때만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입찰로 공정하게 선정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 이때도 방법을 통제하지만 단 예외가 하나 있는 게 조합원이 100명 이하 정비사업이다. 좀 작은 정비사업 100명 이하라면 조합총회에서 정관이 정한 데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예외. 그럼 정관은 자율적으로 정하니까 100명 이하 작을 때는 경제입찰을 안 해도 돼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래 토지등 소유자가 할 때 보시면 사업시 인가를 받은 후에요. 사업시 인가를 받은 후 주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로 선정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된다라면 시행자로 보통 지정고시를 받아야 정식 시행자가 되거든요. 아까 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후에 선정하라. 토지등 소유자라면 시행자로 지정되자마자 선정하라 얘기 아니에요.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서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라. 사업시행권 따고 나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지금 토지등 소유자가 할 때라고요.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자로 지정됐어도 요것도 통과 못할까봐 라고 했잖아. 사업시행권도 통과 못할까봐. 사업시행권 따고 나서 선정하라. 그러니까 시기를 통제하는 거야. 그 대신 시기를 강력히 통제하다 보니까 방법은 자율에 맡기는. 토지등 소유자가 정한 약속을 규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법은 자율에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특히 1, 2번. 조합에 할 때는 시기를 통제 안 한다. 설립인가 받은 후에. 그 대신 방법을 통제하죠. 조합총회에서 경제입찰로 선정하라. 원칙이. 그런데 토지등 소유가 할 때는 못 믿어서 시기를 강력히 통제해요.
사업 시행권 따고 나서 선정하라. 그 대신 방법은 자율에 맡기는 규약. 둘을 잘 구별하시고, 연가로 3번에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는 믿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3번에 1번 시장허수 등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직접 시행을 하든지, 시장허수가 직접 시행을 하든지, 토지대공사나 지정개발자를 시행자로 지정했다. 그러면은 시행자는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이 사람들이 시행자로 지정되자마자 선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믿어주는 사람들이라 시행자로 지정되자마자 선정하면 되고, 그 대신 방법만 공정하게 우리 일반인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일반 경쟁 입찰로 건설업자 등을 시행자로 선정하면 됩니다. 누구에게나 참여시키는 일반 경쟁 입찰로. 이것도 단 여기저기 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이제 지명 경쟁 좀 줄이는 거예요. 지명 경쟁이나 수익이 이런 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얘기는 위 일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관리 처분에 따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관자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즉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은 시행자가 안 되거든요. 주민들이 구성된 조합 등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주민들은 그 대신 주민대표회의나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통해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시행자는 아니기 때문에 선정은 못하고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는데, 추천할 때 공정하게 경쟁입찰 방법으로 추천하게 되면 이때 시행자는 시장허수 등은 그 추천한 자를 시행자로 선정할 의무를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허수 시행할 때는 주민들이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고, 이때 주민들이 추천하면은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라. 이런 얘기는 시장허수 등이 할 때 있는 얘기고, 여기도 제가 여기다가 추가로 해 놓으라고 한 게 공사비 검증 요청에 대한 얘기예요. 공사비 검증 요청 얘기를 여기다가 새로 집어넣은 게 있습니다만, 그냥 있어요. 시공 보증 얘기도 있고, 양가로 4번에 시공 보증. 이렇게 시공 보증 얘기도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으로 해서 시장허수나 주택공사 등의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했다. 즉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를 조합이 시공자로 선정했다라면은 그 민간 출신인 시공자는 공사 시공 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민간인이 시공자로 선정된 상태에서 또 사업 제대로 시공 못할까봐 시공 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 시공서 제출 의무죠, 이게. 다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자, 우리 순환 정비 방식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정비 방식이라고 해서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한꺼번에 안 하고 순환하여 정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고. 6번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에서는 제가 6번의 양가로 1번에 별표 하나 정도를 해놨는데 임시 수용소 설치를 얘기합니다. 임시 수용소 설치. 자, 우리 세 사업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에서 소유자 중에서 제일 잘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에서 제일 잘 사는 곳이 어디예요? 재건축이지. 주로 아파트 재건축할 때니까. 그러면 이 세 사업에서 사업을 할 때 사업하는 동안에는 거기 있는 소유자는 나가야 되죠?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되죠? 사업하는 동안은 부수고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물건 받으면 돌아와야 돼. 재건축이라면 잘 사는 곳이니까 공사하는 동안에 살 곳을 스스로 거처를 마련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업에서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행자가 그 역할을 해주라는 겁니다. 시행자가 살 곳을 마련해 주고 대책 세워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임시 수용소 설치 의무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방가락 1번 보시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 대하여 소유자가 됐든 세입자가 됐든 대책은 다 마련해줘야 되는데, 어느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소유자, 세입자에 대해서 대책 마련해주느냐?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만 나와 있잖아요. 재건축만 없습니다. 잘 사는 곳이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두 사업 시행으로 철거미 있을 때
이자에 대해서 해당 정부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만들든지 주택자금의 용자를 알선해 주든지 임시수용에 상환 조치를 해야만 된다. 임시 수용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재건축만 아니라는 거. 재건축은 스스로 부활 능력이 된다고 봐서 이 경우 임시 수용으로 해서 국가 지자체 것뿐만 아니고 공공단체나 개인의 시설 토지도 일시 사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어차피 어려운 사람을 해서 시행자가 힘쓰는 것만큼 법에서도 밀어주겠다. 그래서 이 시행자로 하여금 임시 수용시설 설치를 위해서 행정청이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공공단체나 개인의 것도 일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일시 사용은 충분하죠. 나중에 공사 끝난 다음에 이제 입주시킬 때는 이거 필요 없으니까 공사하는 동안에만 쓰게 일시 사용인데 이렇게 일시 사용권을 주면서 방거로 2번, 3번 나눠놨죠. 방거로 2번처럼 국가지자체 것을 쓸 때는 행정청 것을 쓸 때는 무료로 국가지자체 것을 쓸 때만입니다. 사용료 대부분 면제라는 거예요. 사용료 대부분 면제. 어차피 국가지자체 시설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지금 시행자에게 이런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만큼 확실히 밀어주겠다. 국가지자체 것을 쓸 때는 사용료 무료 면제가 되는 거예요. 공짜로 쓰면 돼. 그 대신 이렇게 무료다 보니까 국가지자체 시행자가 당신 물건을 좀 임시로 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또 국가지자체가 어차피 빌려줘도 사용료 하나 못 받는 거. 다른 핑계대고 거절할까봐 거절 못하게 해놨어요. 그게 바로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 경우 제3자와 이미 매매계획을 체결한 경우 또는 사용신청 이전에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제3자에게 이미 사용을 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원칙은 거절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절 못하게 돼 있는데 세 가지 경우는 거절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이미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아니면 그자에게 사용권을 내줬다라면 이때도 시행자에게 내주게 되면 이미 체결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이익이 침해되겠죠? 그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이때는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어요. 제3자에게 쓰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신청 이전에 이미 사용계획이 확정돼도 그 계획대로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경우는 거절할 수 있고 이 세 가지 경우 외에는 거절 못하게 해놓고 방거로 2번과 차이가 있어요. 공공단체나 개인의 것을 쓸 때 얘기입니다. 공공단체는 행정청이 아니에요. 행정청은 아까 2번에서고 행정청이 하는 각종 공사가 됐든 개인이 됐든 이 사람들 것 쓸 때는 손실보상을 해주라는 겁니다. 일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손실보상을 해줘야 된다. 공공단체도 다 독자적으로 다 그 재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공공단체는 개인의 것은 뭐 자기 재산권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공공단체나 개인의 것을 쓸 때는 손실을 보상해 주게 돼 있어요. 국가지자체 것은 무료, 공공단체나 개인의 것은 손실 보상해 주고 이런 식으로 쓰게 돼 있고 방거로 4번의 원상회복 시행자는 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는 30일 내에 원상회복하라. 공사 완료하고 나서 비워주라는 겁니다. 30일 내에 원상회복하라. 자, 이거를 주로 별도 하나를 해드렸고 그 아래 임시상가 가볍게 보세요. 이건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만 인정하는 거예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이나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아까 임시수용소는 설치해야 됐잖아요. 야, 이거는 임시상가거든요. 자, 우리 상가는 설치를 할 수 있다. 어느 사업에서요? 재개발 사업에서. 왜 재개발만 인정할까요? 이거는 상가에 대한 정비사업은 재개발에서만 나오잖아. 상업지역 공업지에서 도시환경 정비, 그건 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가를 설치해 주는 것은 재개발에 대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지. 상가 세입자를 위해서. 자, 양가로 3번의 토지의 수용사용, 이게 정비법에 나오는 세 번째 수용사용이죠. 일반적 수용사용으로 보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에랑 개발법이 특이하다 그랬지. 그래서 시행자는 역시 정비사업의 시행자도 도시공객사업
공익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시행자라면 다 수용사항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나 물건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수용 사용이 다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정비사업에서도 또 괄호 속에는 재건축은 또 예외예요. 재건축은 불가피한 사업에서 긴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대로 한정한다. 다른 사업이면 수용사항이 다 가능하지만 재건축은 예외가 존재합니다. 아파트 재건축에서 사실 수용할 필요는 원래 없어요. 아파트를 재건축하는데 뭘 수용합니까? 그래서 우리 재건축할 때는 아주 천재지변 불가피한 사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수용사항이 가능하지 보통은 수용사항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공토법 준용하는 거 준용할 때 뭐 얘기 다 똑같죠. 뭐 사업인정 고시 의제되는 거 여기라면 사업시행권을 딸 때가 사업시행고시가 있을 때 아닙니까? 사업시행인가고시, 사업시행고시 이때죠.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으면 받은 것으로 본다. 사업시행권 딸 때자. 재결 신청기간 역시 1년 아니고 사업시행기간 내에만 신청하라. 이런 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만 있는 얘기가 동그라미 3번의 후 현물보상의 특례라고 해서 원래 수용할 때는 보상금을 수용하기 전에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현금으로 주는 게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사후 현물보상이에요. 현물로 줄 테니까 물건으로 줄 테니까 완성 전에 주면 안 되죠. 완성하고 나서 줘야지. 그래서 사후 현물보상이 되는 겁니다. 대지나 건축물을 현물로 보상할 때는 다 완성하고 나서 준공인가 먼저 취득을 해서 완성시키고 나서 준공인가 이후에 현물보상 할 수 있는 사전 현금보상에 대한 예외로서 사후 현물보상을 얘기하는 됐습니다. 양가로 4번도 있고요. 우리 7번의 기타 중에서 별표 하나 있는 기타 중에서 양가로 1번 국유주택채권 매입 면제 달동대에 대한 특례 중에 하나예요. 달동대에 대한 특례는 제가 앞에서는 다른 거 안 봤지만 요거는 봅니다. 자,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특례가 되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 등기 등을 하는 때는 주택도시기금법상 국유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니까 매입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국유주택채권 많이 사보셨을 겁니다. 많이 사봤죠? 매입 의무에 따라서. 안 사봤다고요? 분명히 사놓고 눈치를 못 챌 뿐이지 샀어요. 누가 사야 되느냐? 매입 의무가 있는 채권이거든요, 이게.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전엔 시험범위였어요. 지금은 주택도시기금법으로 갔기 때문에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 각종 그 건축허가나 개발인 허가를 받았을 때, 건축허가 받아봤어요? 안 했어요. 그럼 못 샀어요? 원래 사야 되는데. 그럼 각종 등기 등록을 할 때, 부동산 등기해봤어요? 자동차 등록해봤어요? 그러면 분명히 다 샀어요. 그럼 나는 내 등기 한번 한 적도 없다. 뭐 나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면허는 땄어요? 운전면허? 사. 그럼 다 사. 다. 면허만 따도. 응? 아니면 면허도 난 안 땄어요. 그럼 내가 복권 사봤는지 물어보려고 했어. 복권만 사도 사. 일정 부분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게 국민대제권 매입 의무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는 안 산다는 거예요. 각종 등기 등을 하고 허가를 받을 때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는 안 받는다. 이거 적용을 하니까 안 산다고요. 이게 주로 국민주택채권을 사게 하는 게 이것이 주택도시기금의 주 재원이 되거든요. 서민들한 내 집 마련을 위한 기금이 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면 이 주택도시기금의 도움을 받을 사람이라고 부른 거지 남의 도움을 줄 사람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달동 내에서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만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등기 등을 할 때 안 삽니다. 국민주택채권 살 의무가 없다는 거. 이건 달동 내에 대한 특례예요. 그래서 그리고 지상거든 계약해지는 개발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임대료 증감 청구만 없어요. 권리포기 계약해지 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개발법에서는 땅에 대해서 땅을 받기 때문에 임대료 증감 청구와 권리 포기가 둘 다 인정했지만 정비법은 땅 주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건물 주는 거라고 했죠, 그죠? 건물 주는 것이라. 그리고 건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땅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완전 철거해버리고 새로 짓는 게 보통이잖아. 완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 증감 청구로 해결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건물에 대한 어떤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옛날 건물이면 새로 짓는 건물이랑 비교해보면 보증금이나 임대료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전면 철거를 전체로 하기 때문에 아예 새 건물을 짓기 때문에 임대료 증감적으로 해결할 건 없다고 보고 목적 수행이 불가능할 때 장래에서 권리를 포기, 계약 해지라고 뭐 손실보상 청구하는 이것만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업과 달리 임대료 증감적은 없어요. 권리 계약 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차이가 존재해요. 아이고, 자 관리 처분계획 들어갑시다. 이번에 관리 처분계획 남은 시간에. 아이고, 어느 때보다 좀 피곤하죠 이때가? 이거 내용이 좀 피곤해 이게. 머리 아파요? 하여튼 대답도 안 할 정도로 그냥 완전히 사기가 저하돼서 어려운 건 지금 다 통과했어요. 이제 지금 막 이상한 거 다 통과했어요. 지금은 별로 안 해도 온 거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사업시행까지 했잖아요. 지금 사업시행자 보호조치까지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절차 우리 맨날 다 썼던 거 있잖아. 자, 생각나실 겁니다. 이제 분양통지공고는 사업시행인가 다음에 나오는 얘기죠. 이때부터 이때까지 언제까지 하라 그랬어요? 이때로부터 언제까지? 120일 내에 120일 내에 이게 분양통지공고 시한이잖아. 요 순서 생각하시면서 보면 된다고 했다. 사업시행인가 오실부터 120일 내 분양통지공고라. 물론 아까 토지 등 소유자가 시공자를 사업시행 인가위에 선정했다라면은 이때는 시공자와 선정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예외 120일이 적용이 됩니다. 보통은 이때로부터 120일이고 이게 있다라면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20일 내 통지 공고하라. 이때 알려주는 분양 신청 기간은 당사자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30일 이상 60일 내로 한다. 20일 연장할 수 있다. 입주한지 끌어다 쓸 때 똑같은 얘기를 여기 걸 끌어다 쓰던 거잖아. 입주한지에서.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던 거. 이렇게 적어놨던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분양 안 받을 사람 4사람이 존재하죠. 분양 안 받을 사람 4사람. 분양 안 받을 사람 4사람. 분양 안 받을 사람은 물건 안 주니까 여기 안 되니까 현금으로 보상해 준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맨날 했던 거. 자, 원래는 신청기한 때문에 신청해야 되는데 분양 안 받은 사람 4사람 한번 그대로 봅시다. 자, 우리 분양 신청기한에 원래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예 신청을 못하는 예외도 하나 존재했었어요. 역시 투기과열지구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한 번 분양을 받은 자는 조합원 분양분이 됐든 일반 분양분이 됐든 한 번 분양을 받은 자는 똑같은 정비구역 내에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이 된다 하더라도 몇 년 동안은 아예 신청을 못하겠죠? 한 번 받은 사람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신청을 못한다. 몇 년? 5년.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이제 분양 안 받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신청기간 동안에 신청을 안 한 자. 신청을 안 한 자. 자, 했다가도 신청기간 끝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신청했다가도 신청기간 끝나기 전에 철회한 자. 지금 2사람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봤던 아예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 동안 신청을 못하는 자. 마지막 4번째가 신청했지만 신청한 사람 대상으로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서 인가받은 과정에서 자격 없다고 시행자에서 제외된 자. 이렇게 분양받을 4사람은 현금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시행자는 이 분양 안 받을 자와 언제로부터 90일 내에 보상을 위한 협의를 마치게 돼 있습니까? 언제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 다음 날로부터지. 4사람 분양 안 받을 자 중에서 신청기간 끝난 때가 아니고 맨 마지막에 관리처분 인가 과정에서 제외된 자죠? 통일한다 그랬잖아, 시기를. 맨 마지막에 안 받을 사람 그때로부터 시기를 통일한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에 분양 안 받을 사람은 어느 때로부터는 제가 길어서 안 쓰고 맨 마지막으로 보시면 돼요. 관리처분 인가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에 보상 협의를 완료해야 됩니다. 협의를 완료해야 돼. 보상 협의를 완료해야 되고 만약에 이때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협의가 되면 이제 그 협의에 따라서 보상해주고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그 협의기간 끝난 다음 날로부터 60일 내에 재결 신청 등을 하라. 재결 신청 등을 하라. 뭐 이런 글씨가 이래. 가슴이 갑자기
뭐 이것보다 그냥 하여튼 이렇게 어느 때로부터냐 이거 잘 보시고 여기서 이제 신청한 사람 대상으로 관리청구에 수립하는데 우리 관리청구에 수립 과정에서는 이거 환경의 내용과 비슷하거든요. 차이점 위주로 보시되 제가 관리청구 내용 중에서 대부분 비슷한데 이 관리청구 내용 중에서 분양 설계와 종전의 투자 노출의 가격 평가 기준 시기 둘을 구별하시는 것 정도면 나머지는 대충 해도 된다 그랬죠? 아이고 완전히 정비법에 튄 것 같아 아주 그냥 나중에 그렇게 하면 되고 관리청구 수립할 때 그 기준 있잖아 기장 관리청구의 기준 한지기가 비슷해요 차이점만 아시면 돼 그렇게 수립한 다음에 인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수립 시기는 언제? 분양권이 끝나야지 이걸 만들어서 시장으로서 인가 받는다 그랬죠? 여기 기준 중에서 이제 주택 줄 때 한 주택 주는 게 원칙인데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는 경우 뭐 세 주택만 줄 수 있는 거, 두 주택 줄 수 있는 예외가 막 존재하잖아. 응? 그래서 관리청 인가를 받았다는 관리청 인가 고시 이후에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가 끝나니까 관리청 인가가 있으면 이제 공사하는 거와 관련된 효과를 쭉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거는 일단 요걸 해보고 나서 시간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일단 쓰지 않겠습니다. 써놨다가 괜히 못할까봐. 일단 한번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98쪽에 보시면 분양공고인 분양신청. 양가로 1번 보시면. 자, 시행자는 사업시 인가고시로부터 이때로부터 120일 내에 괄호 속에 사업시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했다라면은 그때는 그 시공자 선정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20일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이 120일 내에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 신청 기한 등을 소유주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 이게 분양통지 공고 기한이에요. 이거를 역시 입체한 지에서 그대로 끌어다 쓰는 겁니다. 이것도. 다만 소유주가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면 혼자 할 때는 그러하지 않아요. 다 알려줄 사람 없으니까 진짜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랬고. 자, 우리 분양 신청 기한이 그 통지한 때로부터 당사자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30일 전 60일 내로 한다. 21년 전 똑같은 얘기고. 양가로 3번의 1번처럼 분양을 받으려는 소유자는 분양 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서를 시행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분양 신청을 하라. 신청서를 그대로 신청서에 제출하면 돼요. 분양 신청이 내 신청서 제출하는 겁니다. 이 경우 혹시 우편 방법으로 직접 제출을 안 하고 우편 방법으로 분양 신청을 하는 때는 분양 신청에 내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 신청에 내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우편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당연히 있고요. 동그라미 3번처럼 아예 투기과일지구에서는 신청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투기과일지구에 대한 예외인데요. 투기과일지구의 정비사업이 전제가 되어 있죠. 투기과일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이 됐든 아니면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는 건 일반 분양하는데 일반 분양분이 됐든 조합원 분양물과 일반 분양분의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까지 이런 사람들은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동안은 위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5년 동안 신청 자체를 못하게 해놨습니다. 이때도 다만에서 뭐 상속, 결혼, 이혼으로 인해서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상속 어쩔 수 없고 아무리 투기하더라도 결혼, 이혼 당연하고 결혼도 그래요. 결혼해서 취득한 경우는 신청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4번 얘기가 바르고 분양 안 받을 사람 4사람들의 형업청산 얘기죠. 동그라미 1번. 하여튼 정비법에서는 이렇게 조합원이 안 될 사람 물건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행자는 관리청구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이잖아. 맨 마지막에 안 받을. 관리청구 인가일 그때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에 다음 해자가 박스에 4사람 분양 안 받을 자와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된다. 관리청구 인가고시를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협의를 하라. 이렇게 하고만 하고서 또 다만을 또 안 보고 그냥 이 정도 와도 된다고 지나갔더니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다만 시행자는 분양시한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협의 시작 자체는 분양 시행이 끝난 때로부터 해당 당사자 협의에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한 건 뭐예요? 협의 기한을 얘기하는 거로. 협의는 그 전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협의 기한은 분양 시행은 끝난 때로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고 관리청구 인가 고실 다음 날로부터 90일이 협의기한이라는 거지. 기한은 바로 그렇게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랑?
분양 안 받을 사람 4사람. 박스 1번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번 신청기한 종료 이전에 처리한 자. 3번은 투기과지가 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아까 5년 동안 신청 못한다 그 사람. 또 4번은 신청했지만 인가된 관리처분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 자. 그래서 이때로부터 90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시행자는 협의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그 협의기한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60일 내에 수용재개를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관리처분 요구시다. 관리처분 수립 시기. 시행자가 작성하는데 언제? 분양시전이 종료될 때. 분양시전이 끝나기 전에는 관리처분을 만들면 안 되죠. 끝나고 만들어야 돼. 분양시전 다음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분양시전이 종료될 때는 관리처분을 수립하여 시장허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정부 보니까 시장허수 인가가 되는 거예요. 항상 경미한 사항일 때는 신고로 충분하다, 인가 필요 없다, 다 같은 얘기고 이 경우 조합에 대한 건 안 보겠습니다. 양가를 이번에 관리처분 내용 봐주세요. 관리처분 내용. 환지기 내용과 아주 비슷해. 그런데 제가 환지와들의 관리처분에서는 건물 주는 곳이 특히 분양 대상자별로 수립한다는 게 특징이라는 건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고 1번과 5번의 기준 시기를 구별하시는 것을 조금 신경 쓰시라고 했잖아. 이 중에서는 다른 내용보다. 1번 분양 설계는요. 이게 환지로 따지면 환지 설계나 다름없는 건데 분양 신청인의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수립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분양 시간이 끝난 날.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5번 보세요. 5번 먼저 보세요. 둘을 비교해 보는 거. 5번은 분양 대상자별로 수립하는 건데요. 종전의 토지나 호출의 명세 및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토지나 호출이 무엇이 있고 이거 없어지는 평가한다라고 했는데 그 평가 기준 시기가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에요. 아까 1번과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는 예외 하나 더 있어요. 예외 하나 더 있는 게 괄호 속에 사업시행 인가 전에 철거된 건축물이다. 사업시행 인가 전에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운수 등에게 허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요 얘기를 다시 한번 여기다 적어보면 관리청구의 내용 중에 분양 설계는 기술적인 부분이다. 설계에 어디다가 어떤 건축을 지어서 주겠다. 분양 설계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청구에 수립할 때 최신 기준을 쓴다 했잖아. 관리청구는 언제 처음 만들 수가 있어요? 분양 시행이 끝나야지만 만든다 그랬죠? 그때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 그때를 기준으로. 아니 왜 과거 기준을 씁니까? 최신 기준을 반영하는 거지. 최신? 그래서 분양 시행이 끝난 때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종전의 출원수를 가격 평가 시기를 사업시 인가고시가 있을 때 이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이게 종전의 가격 평가 시기인데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 종전의 가격 평가 시기인데 이때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특이한 거라 그래서 이게 특이한 거. 그냥 나름대로 객관적인 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편할지 몰라요. 나름대로 객관적인 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종전의 토지가 어떻게 종전의 토지나 가격이 어떻게 평가되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자와 소유자 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객관적인 때를 잡아라. 시행자가 이걸 작성했어도 인가는 시장운수에 받기 때문에 시장운수라면 관련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시장운수에 인가만 때려야지. 이때로 하게 되면 신청기한을 시행자가 정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할 게 정할 수도 있다. 객관적인 때 이것 중에서 너무 멀리는 아니고 이 중에서 이제 사업시 인가를 받는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그런데 이때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지만 보통 토지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건물 같은 경우에 요 평가될 때 건물이 있어야 평가되는데 그 전에 혹시 철거돼서 없어졌더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보통이라면 우리 기존건축물 철거는 이때 이후에 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미리 철거될 때 항상 제가 미리 철거할 때는 철거해도 되는지 미리 철거할 때만 시장운수 허가를 받거든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시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해야 되지만 요거 전에 이미 철거가 됐다라면 철거를 미리 하려면 시장운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운수 허가를 받는 순간이면 아직 철거되기 전이죠.
그때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1번과 5번의 기준 시기를 잘 보시고 잘 이해를 하시고 나머지 얘기는 자 2번의 대상자가 누군지 나와 있어요. 대상자별로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3번이 줄물건이야. 줄물건 이것도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연출의 추산액이 아닙니까? 앞으로 분양 예정인 부동산은 추산액밖에 못 정해요. 아직 공사 들어가기 전에 만드는 계획이라 나중에 만들어 봐야겠다.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대상별로 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청산금 명세가 없다는 것은 이게 추산액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산금 명세가 없다는 것은 환진학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내용이 없다는 거. 그리고 4번이 다음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처분 방법이라고 해서 바로 3번이 분양 대상자라는 게 앞으로 조합원으로서 받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조합원에게 주고 나서 남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일반에게 분양하죠. 그게 4번 얘기예요. 여기서 보류지라는 표현이 환지로 줄 땅이 아니다. 그래서 조합원에게 주고 남는 일반 분양할 때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다음에 보류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가번의 순수 일반 분양분 아니면 나다라 이렇게 따로 정해진 자에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명세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6번 보시면 정비사비 추산액, 정비사비가 전체 얼마 들어갈 것이다. 정비사 추산액 B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 분담 시기 정비사가 전체 얼마나 들어가고 조합원들이 얼마씩 정비사비를 분담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분담하는지 이런 내용도 여기 다 들어가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이제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7번의 분양 대상자의 종전의 투전에 대한 소유권 외유 권리명세 당연히 들어가 8번에 세입자별 손실을 보상한 권리명세 평가에도 들어가요.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현재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어떤 것이 있고 그 평가액이 어느 정도고 이런 것도 다 관리처분 내용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과 관련해서 자 됐고요. 여기서 1번, 5번 잘 보시라고 했고 관리처분의 기준을 봅시다. 그 전에 우리 3번 얘기는 사업시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시기 조정이라고 해서 사업시 계획을 작성하면 시장으로서의 인가를 받거든요.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해도 시장으로서의 인가를 받아야 돼. 근데 이 시장 문서로 하여금 이 시기를 인가 시기를 좀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나중에 이것도 마련된 거잖아. 처음에는 없다가. 그래서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면은 부동산 대책과에서 좀 시기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정 시기가 너무 길어지면은 사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너무 피곤해 이게. 언제까지 조정할 수 있느냐? 이게 한꺼번에 막 부동산 공급이 몰리는 거 이런 거 막으려고 나온 제도거든요. 그래서 인가 등을 늦게 내주게 되면 그죠? 늦게 내주게 되면 그런 거 막 조절할 수가 있잖아. 1년 넘길 수 없어. 이거 잘 나오진 않지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혹시 요새는 종합적으로 하니까 만약에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 너무 오래 끌면 시행자가 너무 괴로워요. 1년이 최대치다. 1년을 못 넘긴다. 혹시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제목만 보시면 시도에서 요청에 따라서 우리 시장수구청장 인가권자가 시기를 조정할 때 얘기고 동그라미 2번은 자치자는 스스로 다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스스로 시기를 조정할 때 얘기인데 둘 다 살짝 보니까 맨 끝에 줄에 다 조정 시기는 1년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네 그죠? 1년 넘기지 못하고 1년이 최대치라는 거죠. 뭐 그 정도만 살짝 보시고 4번의 관리청계 기준을 봅시다. 4번의 관리청계 기준을 봅시다. 이게 환지계 기준과 비슷해서 이건 여러 번 봤던 거예요. 그리고 3개짜리니까 지금 익숙해져 있는 거지. 자, 1번의 종전의 투자나 건축의 면적, 유용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전화 건축이 균형 있게 신청적이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라. 정비 개발법에서는 7가지 기준, 여기는 3가지 기준만 별 차이는 뭐 크게 잘 내진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여기 없는 면적, 이용사, 환경은 여기나 저기나 똑같고 여기 없는 위치, 지목, 토지 수리까지 4가지 더해서 그쪽은 7가지, 여기는 3가지만인데 여기는 이미 개발된 곳이고 작은 사업이라 위치에 따라 가격별로 달라질 일 없다. 지목 이미 다 대이거든요. 이미 개발된 곳이라 지목 상관없어요. 이미 대이기 때문에 토질은 필요 없어요. 농사짓는 땅이라 토질의 비용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지. 수리? 물 다 들어와요. 상수도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여기서 고려할 필요 없고 면적 크기에 따라 이용 상황이 어떠냐. 환경은 여기저기서 다 평가할 때 기준 아닙니까? 뭐 그 정도만 고려하겠다는 얘기고요.
2번에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나 건축은 넓히거나 좁혀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하라. 마치 정화지가 문제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에 너무 좁은 토지 건축이나 정부의 지정 후 분할대지를 실행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다. 아니 너무 좁은 것은 환지 늘려줄 수도 있고 환지를 제외할 수 있듯이 여기서도 이게 물건 안 주고 현금 정산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구역 지정 이후에 분할된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구역 지정 전이면 투기랑 관련 없다고 보지만 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분할된 토지라면은 투기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자가 신청해도 시행자가 알아서 현금 청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건 안 주고 현금 청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시행자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때도 4번에 재위생상 위해를 방지해서 필요하다? 아니 위해 방지를 해서 필요한데 뭐를 못하겠냐. 위해 방지를 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위해 방지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줄 수도 있고, 토지에 가름하여 보상해 줄 수도 있고, 건축 일부가 대지 지분을 줄 수도 있고, 위해 방지로는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보시고. 자, 여기서 가장 환지계획과 차이 나는 게 5번입니다. 환지에서는 아예 땅 주니까 나올 수가 없고, 여긴 건물 중에서 특히 주택 줄 때 기준인데 원칙이 하나, 거기다 예외가 40번까지는 입지한지에서 끌어다 썼던 것이고 나머지 추가되는 것이 있을 뿐이죠. 주택 줄 때 쓰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관리청원 기준에서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죠. 1번에 1세대나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했다. 1주택 공급하는 원칙.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의 1세대를 공유한 경우는 공유했을 때는 한 주택만 주는 원칙. 이걸 입지한서 그대로 끌어다 썼던 거 아닙니까? 다만 다음의 경우는 다음에 따라 주택을 줄 수 있다는 예외가 나오는데, 기업권은 제가 안 봐도 된다 그랬고, 우리 니은번이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는 경우인데 이거를 글쎄 입지한지에서 그대로 끌어다 썼고 봤으니까, 그 대신 여기서는 과미력적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재건축에 대한 예외예요. 자, 우리 재건축에 대한 예외가 바로 요거 A번과 D급번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미력적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재건축의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줄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에서는 개발부에서 준용되지 않은 부분이 여기 따로 존재하죠. 다만 투기과열지구가 됐든 조정대상이 지어졌든 우리 조정대상 지역도 투기과열처럼 비슷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나중에 배울 조정대상 지역 중에서 이제 과열지역이 투기과열지랑 아주 비슷합니다. 여기 둘 다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 이렇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동 소유자는 제외, 여기서 제외한다는 얘기는 원칙으로 돌아와서 한 주택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B번이 근로잡수나 기숙사용도, C번이 국가 등이 소유자라면 이건 당연하게 우리 앞에서 했던 건데, D급번 바로 보세요. D급번에 과미력적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이다. 그러면 토지 등 소유주가 소유한 주택 수 범위에서 최대 3주택까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제외하고. 자, 우리 이거 재건축만 놓고 보면은 관리청기 기준에서 재건축만 놓고 본다. 그러면 재건축에 대한 예외로 등장하는 건데요. 일단 수도권의 과미력적 원역이든 아니든, 과미력적 원역이든 아니든 투기를 막기 위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여러 채를 줄 수 있다면 투기를 조정하는 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투기랑 관련되어 있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물론 사업시 인가를 신청했다 이걸 전제로 하지만, 사업시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이라면 예외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한 주택 준다라는 건 알고, 그렇지 않은 걸 전제로 해서,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나면 한 주택이에요. 그렇지 않은 걸 전제로 해서 보통의 재건축이라면은 수도권의 과미력적 원역일수록 아닌 것보다는 좀 더 통제를 해야 되잖아. 과미력적 원역에서 줄 때가 소유한 주택 수 범위에서 최대 3주택이고, 과미력적이 아닌 곳이면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줄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이 아닌 걸 전제로 해서 이게 재건축에 대한 예입니다. 일반 예외가 리을번이에요. 일반 예외가 리을번입니다. 리을번은 꼭 재건축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보통의 정비사업에서 능력되는 범위에서 2주택 줄 수 있는 예외라고 했잖아. 2주택 줄 수 있는 예외. 자, 우리 분양 대상별 종전의 투자나 건축의 가격 또는 종전의 전용 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줄 수 있다.
종전의 재산이 두주택 받으신 재산이 되든지 종전의 재산이 안 돼도 종전의 면적이 그 정도가 된다는 면적 기준에서 둘 중에 하나 두주택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 중에 한 주택은 전용 면적 60이야. 80의회가 국민주택 규모가 60은 아주 서민용인데 60이야. 한 주택 준다는 겁니다. 소형주택 한 주택. 그냥 일반적으로 두 주택 줄 수 있다면 투기를 조성하는 게 욕먹을까봐 아까 재건축은 특별했고요. 보통 정비사업에서는 반드시 한 주택이 60이야라는 걸 넣은 거예요. 그러면 두 주택 중에서 큰 주택은 본인이 받아서 살면서 60이야짜리는 집 없는 서민들에서 임대용으로 써라. 그런 취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0이야나 60이야라는 거. 이때도 다만 60이야로 공급받은 이 한 주택만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 소유권 취득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주택은 받아서 팔아도 상관없어요. 바로 팔아도 상관없어요. 전매제는 안 걸려요. 그런데 60이하짜리 소형주택은 최소 3년간 팔지 말고 소유하고 있으면서 서민들에서 써라. 임대로 써라. 그런 취지라고 했죠. 그래서 60이하 한 주택만 3년 전매제한에 걸리고요. 여러분 5번은 앞에서 한 거나 다름없는 얘기예요. 이게 5번이 앞에서 한 얘기나 다름없는 얘기가 되는 게 우리 환지에서 어떤 기준시기를 정해놓고 기준시기 이후에 소유자 수가 늘어났다. 그럼 늘어난 사람에게 물건 안 주고 현금 청산할 수도 있고 환지증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랬죠? 소유자 수가 늘어났을 때 정비법도 마찬가지예요. 소유자에게 주는 건데 기준시기를 정해놓고 기준을 이후에 소유자 수가 늘어난 행위는 똑같아요. 거기는 똑같습니다. 그럼 늘어난 사람이 좀 더 강력하게 돼 있어요. 그쪽에서는 시행자가 알아서 줄 수 있다. 여기는 기준일 다음 날을 뭐 예를 들어 기준으로 한다 해서 나중에 늘어난 사람은 아예 시행자 판단에 아예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차이보다도 그죠? 그런 차이를 세세가 문제는 없다 그랬어요. 소유자 수 늘어난 행위는 똑같습니다. 늘어난 사람이 안 주겠다는 취지는 비슷해요. 자 보세요. 기준일도 약간 차이가 났지만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 5번에 정비사업을 통해서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에 어느 하나가 바로 1, 2, 3, 4번 이것이 소유자 수가 늘어나는 모든 행위 개발법과 여기 똑같은 거예요. 토지 분할을 해서 막 건물 지어서 막 소유자 늘어나는 거 모든 거 똑같아 이거. 이럴 때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 여긴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바로 개발법에서는 그 구역 직전이었거든요. 여기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도자가 투기를 억제하기 그 전에 따로 정한 날 구역 지정 전에 따로 정한 날이 있어요. 그럼 따로 정한 날이 기준일이고 이 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에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니까 소유자 수가 갑자기 늘어났다면 그 기준일 다음 날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해서 분양받을 권리를 주지 그 다음 날 그 이후에 소유자가 늘어났다면 그 사람 물건 못 받는다는 얘기가 돼요. 다음 날 기준으로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소유자가 늘어나는 게 똑같기 때문에 안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6번, 7번, 8번 이런 것들 7번은 재산평가 방법으로서 글쎄 뭐 그나마 여기서 보시려면 글쎄 7번 정도를 살짝 보시든지 근데 이것도 어렵긴 안 될 때 내는 거예요. 예? 이것도 재건축에서는 좀 예의가 있는데 아유 권장하네 아이고 참뭐 예? 참 자, 어쩔 수 없네. 오늘 여기까지만. 네? 여기 못 나갔어요. 여기 관리청의 인가 효과부터 권리 제한하면 사실 이거 뭐 한 10분도 안 걸리는 건데. 하자고요? 아유, 힘들어. 이따 또 그 문제도 해야 되는데. 그냥 이어서 하면 돼요. 왜 이왕 아주 힘든 거 그냥 오늘 다 끝내고 싶어서요? 힘든 건 다 했어 이미. 이거는 뭐 개발법과 비교해서 착착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